조지프 콘라드의 어둠의 심연은 수년 전 우리나라에서 암흑의 핵심으로 번역됐던 책입니다. 현대문학의 고전이란 명성답게 영화감독 포드 코플라에게 영감을 줘 지옥의 묵시록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작가의 경험이 응축된 이 책은 유럽 열강들이 식민 제국주의에 열을 올리던 19세기 후반이 배경입니다. 무역회사 소속의 증기선 선장인 말로는 거대한 강을 따라 정글 속에 있는 내륙 교역소를 찾아가 교역소장 커츠를 데려오라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말로는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 정글에서 이루어낸 커츠의 성공 신화를 듣게 되고 그 비범함에 매료되죠. 더구나 커츠를 둘러싼 신비로운 소문들은 말로에게 커츠에 대한 아주 큰 환상을 품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로가 목격한 커츠의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문명의 양심일 거라 기대했던 커츠는 원주민들의 악랄한 착취자였고 총으로 군림하며 절대 권력을 누리는 추악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문명과 원시, 그 경계에 선 인간의 본성, 그 심연 속 어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B급 고전은 굉장히 문제적인 작품인데요. 콜라드의 어둠의 심연 이 작품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콜라드는 좀 독특한 사람이어서 폴란드 출신의 선원인데 배에서 영어 잡지를 읽으면서 영어를 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당시 영어 제국에 합류한 아주 독특한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특히 이제 인문 독자들이 읽어보기 대단히 흥미로운 작품이어서요. 오늘 그 두 분과 대화를 나눌 때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께서 먼저 이 작품 어떻게 읽으셨는지. 예, 제가 이거 처음 읽은 게 이게 초판이 우리말 초판 번역이 나왔을 때가 한 20년 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나왔는데 그때 읽을 때 좀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한 20년 만에 다시 읽어봤는데 그 예전에 읽을 때보다 요번에 읽으니까 조금 더 작가의 의도랄까 생각이 조금 더 분명하게 좀 나타난 것 같아서 요번에 조금 더 재밌게 읽었습니다. 진 교수님은? 저는 아주 지루하게 읽었어요. 지루하게 읽었는데 고생을 좀 했죠. 고생을 했는데 뭐 재밌다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디 박물관이 미술관 가서 설명 듣고 이 작품이 그런 거야. 이게 전형적인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관점과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어머 정말 이런 거. 그런데 이걸 돈 주고 사서 읽을 정도다까지는 뭐 권하기는 힘든데 어떤 관점에서 흥미로운 책이냐, 그러니까 소위 지성사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운 책이라고 봐야 되냐면 이 시절에 한참 서구에서 유행했던 책이 어드벤처류, 그러니까 모험류예요. 톰 소의 모험, 허클베리 핀, 그다음에 무슨 뭐 타잔, 그 미지의 세계를 가서 하는 그런 얘기에 정반대의, 그러니까 다크사이드, 어두운 부분들, 안 보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 어떤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뭐 문명이니 큰 말로 뭐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 어두운 부분을 그 시절 당시에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이라고. 실제로 이게 콜라드가 경험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콩고에 가서 이런 인물을 만났다는 건데 근데 실화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냐는데 사실 그 여행기라는 게 여행과 항해라는 게 문학에서 상징하는 게 많은데 이 작품은 여행 자체가 사실은 문제적인 인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뒀기 때문에 사실은 여행이 곧 이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죠. 여행 과정에서 나오는 많은 묘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우리가 어떻게 좀 볼 수 있는지 보급소라든지 뭐 순례자라든지 거기에 뭐 관리자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나 이런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스피노자로 이제 학위를 했으니까 그 읽으면서 이제 스피노자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됐는데 스피노자가 이제 인간의 본질을 욕망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 스피노자가 인간의 본질을 욕망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이성적이지도 않고 또 사실 선량하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마냥 악하냐 또 마냥 비이성적이냐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하는 존재고 뭐 기쁨, 슬픔, 사랑, 미움, 또 뭐 희망과 두려움, 또 시기, 질투, 공감, 연민 이런 감정들로 좀 얽혀 있는 또 감정들을 분출하는 그 존재가 욕망.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긴 한데 또 그러면서도 어떤 모종의 합리성 또 모종의 어떤 그 뭐랄까 그 도덕적인 네. 그 추구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존재. 그렇죠. 사실은 이제 조셉 코나드 작품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이 불안과 공포, 그러니까 어둠으로 표현되는 불안과 공포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지배 체제. 그리고 사실은 정치의 본질 중에 하나가 불안과 공포를 이용하는 건데 소위 문명이라고 하는 곳이 가서 이 사람이 하는 그 지배하는 구조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항상 이용하는 게 있어요. 이 어둠의 핵심. 어둠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것 소리예요. 소리. 순례자들이 총을 쏴도 옆구리에다 쏘지 대고 쏘지 직접 겨냥할 쏘지 않고 소리대로 도망간다. 실제로 정확히 맞추는 건 저쪽 화살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큰 소리로 기적 소리를 내면 다 도망간다. 그 소리라고 하는 그 이 어둠 속에 드러나는 그 소리를 이용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이런 종류의 불안과 공포가 정치적으로 그 욕망이 이용될 때 이런 것들을 문제화시키는 작품들은 사실은 프로이드 정도나 나와야 프로이드가 문명의 불안인가 뭐 이런 그 쓸 때가 1940년에 아니 문명 속의 불만. 그러니까 그래. 1920년대. 30년, 20년 뒤에 그 점에서는 굉장히 앞선 관찰이고 굉장히 이제 앞서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 관찰했다는 것. 이제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 말로가 만났던 커츠라는 인물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예. 커츠라는 인물은 사실 이렇게 보면 벨기에 쪽에 상하를 수출하는 회사에 대단히 훌륭한 일꾼이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변질된 거잖아요. 한낱 상하를 물론 이제 보면 이 작품이 이제 그 당대의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 상하를 많이 획득하려고 굉장히 많은 그 악행을 저지른 것이 이렇게 뉘앙스로 드러나는데 이 사람이 변하는 거잖아요. 예. 그 콩고 강의 핵심에서 그 토박이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석 이전에 그 커츠란 사람이 어떤 문명의 사람으로 그리고 대단한 자본가적 야심가인 사람으로 갔는데 왜 변질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자기 역할, 자본가 제국주의의 천병에서 왜 갑자기 아프리카의 토박이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전환되게 된 그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이 작품에. 커스를 이해하는 거는 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9세기에 그 조셉 코나드 소설을 어둠의 심연이라는 그 하트 오브 다크니스를 뒤집으면 뭐가 나오냐면 좀비 영화가 나와요. 좀비 영화에도 가면 좀비들을 지배하는 거는 커츠 같은 상징적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 좀비도 부두교 IT 그쪽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가는 건데 나머지 등장하는 모든 존재들은 좀비화돼 있어요. 어둠의 특정 소리에서 움직이고 하는 이렇게 굉장히 잘 조직된 이 저기처럼 커츠 같은 인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구조다. 그게 뭐 지옥의 묵시록도 똑같은 구조가 나타나죠. 그렇죠. 저는 커츠를 이해하는 방식이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 커츠는 말하자면 우리의 문명을 둘러싸고 있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감지하지 못하는 어떤 어둠을 직접 경험한 사람. 경험한 장소는 이제 아프리카의 밀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커츠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문명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어둠, 우리 문명의 이제 심연에 이제 어떤 어둠이 있는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 예. 말로의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네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자네들이야 단단한 보도를 딛고 서서 늘 자네들을 격려하거나 덤벼들 듯 다정한 이웃들에 둘러싸인 채 푸주환과 경찰관 사이를 조심스럽게 오가면서 주문과 교수대와 정신병자 수용소 따위를 거의 정규적으로 두려워하며 살고 있으니 자네들이 어떻게 상상이들 할 수 있겠나? 그 말로가 이제 그 자기 얘기를 듣는 그 배 안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의 이제 그 이 문명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관과 푸주한 이 정육점 주인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경찰하고 정육점 주인이 상징하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 묻히는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문명인들을 위해서 어둠을 이렇게 감춰주는 사람이 이 경찰관하고 이제 푸주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경찰이라든가 정육점 주인 같이 어둠을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 이제 문명적인 생활을 영위를 하는 건데, 근데 커츠가 경험한 것은 그 어둠을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이 없이 직접 어둠하고 이제 맞닥뜨린 그 인물인 것 같아요. 요 커츠라는 게. 그러니까 커츠가 어둠 속에서 이 어둠과 맞닥뜨리면서 자기가 뭔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 대신에 이 어둠을 방어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서 어둠과 맞서 싸우면서 그 어둠에 이렇게 지배가 된. 그렇죠. 근데 또 이 작품 흥미로운 게 그 커츠가 이렇게 왕국을 이뤄서 자유롭게 또는 강고하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 병이 걸리는 거네요. 그래서 병이 걸려서 맨 그 본부에서 이 사람을 데려오도록 파견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또 뭐 어떤 상징으로 봐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원주민들은 커츠가 내려가는 걸 반대하는데 커츠는 동의하에 내려오다가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 이익의 추구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커츠는 죽어도 그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이 수집해 놓은 상아들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게 엄청난 그 이권이 되고, 또 하나 커츠가 필요한 이유는 커츠가 그 어둠, 이 밀름에서 그렇게 많은 수완 좋게 많은 상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츠한테 그것을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커츠는 없어도 커츠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더 많은 이권들을 이제 얻을 수 있는. 커츠는 왜 나오려고 그랬죠? 거기서 왕처럼 살다 왕처럼 죽지 않고 왜 다시 나와서? 그거는 좀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커츠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밀림이라는 이 암흑 속에 들어가서 어둠의 심연에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문명의 이런 그 방어 없이 거기서 싸우고 그것을 정복하고 하면서 사실은 그 어둠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커츠가 죽을 때 남긴 말이 참 의미가 있잖아요. 이 그 허러라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 무섭다, 무섭다, 아니면은 끔찍하다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커츠 자신은 그 밀름 속에서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그 얻으면서도 그 밀름 속에서의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어둠 속에서의 삶에 대한 좀 두려움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소설의 마지막으로 왔는데 그 디하로 하면서 이제 그 무섭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이게 사실 이 작품의 핵심이거든요. 어둠의 신면에 관한 게
이 너희 서구 문명, 당시 제국주의 뭐 이런 하는 것 사람들 그 문명의 확산을 하는 그 끝지점에서 극단점에서 하는 것들 지금 이 대목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 눈에는 무서움, 공포 그것 이외에는 없다. 그리고 저들을 지배하는 것도 무서움, 공포 그 이외에는 없다. 이게 무슨 문명의 전파냐?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어둠의 심연을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이 작품이 너무 주제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주제 가운데 하나를 제대로 붙잡고 현대로 해석한 것이 우리가 말씀드렸던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잖아요. 네. 70년대 베트남 전쟁을 이 완전히 어둠의 심연에 의탁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심연은 지옥의 묵시록의 해석으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고, 저는 또 이제 뭐 이게 몇 개를 줘냐면 저는 늘 좋은 작품을 생각하면 팍팍 줘서요 5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저는 5개까지는 아니고 5개는 좀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4개 반 아하. 정도 주고 한 줄로 요약한다면 문명은 야만의 문명이다. 그렇게 요약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3개 반입니다. 일단 읽기가 편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관점을 가지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읽다 보면 그 상당히 그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과거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볼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지금 현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명의 조건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네, 그게 네, 뭐 하여튼 그 대단히 어려운 작품이지만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어서요. 심연을 본 자는 공포스러워한다. 이 메시지를 성찰하는데 어둠의 심연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